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JPG 팀에서 발표를 맡은 박세희입니다. 저희 팀에서 발표할 내용은 랜딩클럽 대출의 상환 완료와 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출 상환 예측, 데이터 센트릭 AI 방향으로입니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데이터 EDA, 모델링, 결과 및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점 및 재현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팀원들의 이름에서 이니셜을 하나씩 모아서 K.JPG라는 팀명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서의 역할은 팀원 모두 함께 진행했기 때문에 따로 표기해두진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메인 지식을 스터디하고 일정 배분을 하는 등 데이터 확인 및 프로젝트 구조의 일주, 데이터를 분석하며 변수에 대한 의미를 정의 내리는 작업 2주, EDA 및 전처리 2주, 그리고 나머지 2주 동안 완성된 데이터셋으로 모델링 및 벤치마크 진행하여 총 7주의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제인 랜딩클럽은 미국에 본사를 두었고 2007년 페이스북 내의 앱 서비스로 피어투피어 대여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8월 기준 개인 대출이 600억 달러가 넘었고 3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P2P 플랫폼 업체가 되었습니다. 영국 투자무역청 기준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플랫폼이 제공되고 P2P 대출 서비스가 있으면 금융 플랫폼으로 분류됩니다. 랜딩클럽은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어서 은행과 별개 서비스인 금융 플랫폼으로 구분됩니다. P2P 대출은 개인 간의 대출을 중개하여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은행적 금융 모델입니다. 대출자는 시장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투자자는 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발생되는 이자는 역경매 방식과 고정 이자율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역경매는 투자자가 서로 경쟁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다가 최저 이자율을 제시한 투자자에게 낙찰되는 방식이며 고정 이자율은 플랫폼에서 미리 정해진 이자율을 제시한 뒤 선착순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출은 1대1 또는 1대 다수로 연결되기도 하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여러 대출 상품을 담아서 위험성을 줄입니다. 랜딩클럽의 대출 프로세스는 대출 신청, 대출 심사 및 평가, 대출 공시, 대출 구매, 대출 실행, 상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 저희 프로젝트에선 대출 신청과 심사 및 평가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대출 상품의 대부분은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개인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대출 종류는 3가지가 있으며 표준, 맞춤형, 기타 대출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대출받는 상품은 표준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이 필요하며 신용 점수, 부채 비율, 신용 활동 기록, 신용 조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출자와 투자자를 유치하려면 플랫폼에서는 대출자의 신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항의 많은 부분은 자동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출자에 대한 신용 결정 및 점수 모델은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대출자의 대출 이력, 지불 동향 같은 추가적인 데이터로 보증 모델을 개선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델은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선 사항들을 보았을 때 미흡한 성능을 지닌 대출 승인 모델은 랜딩클럽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프레드에서 발표한 사항에 따르면 평균 소비자 대출의 연체율이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했다가 감소한다는 추세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랜딩클럽의 내부 감사 스캔들 이슈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한번 잃은 랜딩클럽에겐 평가 모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승하고 있는 대출 미상환율을 문제로 인식하여 프로젝트의 중점을 비즈니스 상황을 고려하여 설명 가능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에 사용될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며 신규 데이터가 유입될 경우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랜딩클럽의 대출 프로세스 중 대출 심사 및 평가 단계에서 대출 신청 시 생기는 대출자의 정보를 가지고 상환 완료 고객과 채무 불이행 고객을 사전에 분류 및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을 사전에 예측하여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비즈니스적 손해를 감소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정보의 속성은 크게 대출 상태, 대출 정보, 대출자의 개인 정보, 대출자의 신용 등급, 대출자의 신용 기록, 그리고 기타 정보가 있습니다.
원 데이터셋을 읽기 위해서는 2.5GB의 메모리가 필요하며 이 데이터셋은 151열에 226만 행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석 가능한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프로세스로 대출 상태 변수에서 상환 완료와 채무 불이행 데이터셋을 타겟으로 설정하고 결측치가 50% 이상 존재하는 변수도 대체 가능한 여부를 살펴본 뒤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상관관계가 0.7 이상일 경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하여 다중 공선성을 경계해 해당되는 변수들에서 대표할 수 있는 변수를 한 개만 남기고 제외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서 대출 신청 시 발생하는 대출 초기 정보 외의 변수는 제외하였고 필터링을 통해 대출 프로그램에서 70% 이상 사용되는 표준 대출 프로그램과 공동 대출자를 제외한 개인 대출자인 경우만 남겨서 44개의 열 127만 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데이터에서 타겟으로 지정된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환 완료와 채무 불이행 비율이 8대2 비율로 이루어진 불균형 데이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데이터를 해소하기 위한 샘플링 기법으론 대표적으로 오버샘플링과 언더샘플링이 있는데 이 사항은 모델링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지역에 관련된 데이터가 존재하여 미국주 지역 정보와 우편번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우편번호 5자리 중 앞에 3자리는 지역별 중복되지 않아서 유니크한 지역값을 지녀야 되지만 데이터상에서 그러지 않는 점을 발견하였고 우편번호 변수에선 존재하는 지역이 지역 변수에서는 없는 것을 확인하여서 저희는 미국 우편 서비스인 USPS에서 우편 번호별 해당되는 지역을 참고하여 스테이트라는 변수를 별도로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랜딩클럽은 미국 국토 내 서비스로 운영되어 스테이트 변수를 참조하여 미국령 지역은 제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변수도 살펴보았습니다. 총 44만 개의 유니크한 값이 존재하여서 원데이터를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통계국 기준으로 직업을 클러스터링 진행하여 총 24개의 직업군으로 그룹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대출 신청자의 연봉 분포도 살펴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연봉 변수를 어퍼펜스 기준 상위 값을 1개의 구간으로 묶어두고 나머지 데이터를 9개의 구간으로 균등하게 나눠서 분포를 살펴보았더니 고연봉자가 예상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연봉의 중앙값과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득검증 변수에서 신용평가로 소득검증을 한 대출자가 소득검증을 하지 않는 대출자보다 채무 불이행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여 예상보다 다른 경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선 내용들처럼 변수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데이터를 선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어서 전처리로 결측치 처리, 통계성 검증, 범주형 데이터 변환, 이상치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셋은 원데이터보다 사용되는 메모리가 10분의 1로 줄었고 분석 가능한 변수로 37개가 되었고 약 95만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축소된 데이터셋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델링을 하기에 앞서 고려된 사항은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머신러닝 모델의 특징인 블랙박스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분류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채무 불이행으로 예상되는 대출자에게 상환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이종 오류에 대해 경계하여 최종 모델 평가 지표로는 ROC 커브와 AUC 스코어 그리고 컴퓨전 매트리스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샘플링 기법으로 대표적으로 오버샘플링, 언더샘플링, 하이브리드 샘플링,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버샘플링은 소수의 클래스 샘플을 다수의 클래스 샘플 수에 맞춰서 증가시키고 언더샘플링은 다수의 클래스 샘플을 소수의 클래스 샘플 수에 맞춰서 낮추는 기법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오버샘플링과 언더샘플링을 전부 결합한 기법이고 매뉴얼은 수동으로 클래스의 비율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각 샘플링마다 고려할 수 있는 기법들은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저희는 언더샘플링에 중점을 두었고 금융 데이터 특성상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오버샘플링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저희가 지닌 데이터가 충분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언더샘플링으로 진행했습니다.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사용하여 8대2 비율로 진행했습니다.
고려된 모델은 총 5개로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 부스팅, 라이트 GBM, XG 부스트로 모두 트리 기반 모델이며 통계적 가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은 앙상블 방법이며 그중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 방법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모델은 부스팅 방법을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모델링을 진행해 본 결과 샘플링을 하지 않은 불균형 데이터일 때와 언더 샘플링 기법을 적용해서 모델링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은 니얼미스 샘플링의 그레디언 부스팅과 XG 부스트였습니다. 좋은 성능을 보였던 모델들의 AUC 스코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종 오류인 폴스 네거티브를 통해서 최종 모델을 선별하였습니다. 이종 오류가 가장 적은 모델은 XG 부스트였기 때문에 최종 모델 선별은 니얼미스 샘플링을 적용한 XG 부스트였습니다. 최종 모델에서 특성 중요도를 그려서 분류 시 가장 큰 영향을 준 특성들 중 상위 5개를 뽑아보았는데요. 대출 기간, 평균 잔액, 연봉, 총 카드 한도, 대출 신청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샤프도 그려보았습니다. 예측에 대한 각 특성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각 특성이 예측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더니 평균 잔액, 총 카드 한도, 연봉, 신용 총 한도, 대출 신청 금액 순으로 큰 영향력을 보이며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성 중요도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성 중요도를 확인하여서 중요도가 0인 변수가 발견되어 해당 변수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최종 변수는 36개로 변수를 삭제하기 전과 동일한 성능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규 데이터가 유입될 경우 빠른 모델링 진행 및 결과 도출을 할 수 있도록 앞선 데이터 가공 과정을 파이프라인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대출 상환 여부에 대한 예측 모델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비즈니스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을 새로 업데이트하여 대출 심사 단계에서 채무 불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자를 사전에 분류함으로써 손해를 줄이고 대출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대출 실행 전 생기는 대출자의 초기 정보만으로 분류 및 예측하는 모델을 생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방향에서 추가적으로 대출 실행 후 발생하는 정보를 추가하여 심사 단계 및 상환 중에서 모니터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을 때 성능이 98.18%로 나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은 원데이터의 성능은 70.87%로 데이터 변수 선택 및 전처리로 데이터 축소만 진행했을 때 매뉴얼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모델링을 수행했을 땐 각각 70.73, 72.08%의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샘플링으로 해소한 후 성능이 78.64%로 오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델만 변경하는 건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지만 데이터를 선택해서 학습하는 건 더욱 넓은 폭의 변동을 보여 데이터 센트릭 AI를 위한 데이터 선택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랜딩클럽에서 실제 모델링에 사용되는 정보는 2000여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변수는 151개로 기존 모델이 설계됐을 때보다 비교적 적은 정보를 지녔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금융 정보보다 비금융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신용평가나 대출 상환에 대한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하고 2개의 정보를 합할 경우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점도 발견하였습니다. 설명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서 분류의 이유는 설명할 수 있지만 자동화로 진행될 경우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통해 필터링 조건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대출 신청자를 위한 새로운 분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K.JPG 팀의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피드백 받겠습니다. 이태영 수석님.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 장부터.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P2P 대출과 우리나라 대출의 프로세스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미국의 랜딩 클럽의 대출 프로세스와 우리나라의 대출 프로세스가 뭐가 다른지.
저는 큰 차이로는 투자자가 중간에 개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은행에서 제출하는 서비스는 은행과 대출 신청자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랜딩클럽에서 P2P 서비스는 그 중간에 투자자가 껴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에 은행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은행이 1000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은행이 몇 개 있어요? 아시는 은행만 딱 봤을 때. 신한은행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은행은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산업이고 라이센스 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커머셜 뱅크의 이미지를 많이 띠고 있고 미국 같은 건 인베스트먼트 뱅크 은행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가 상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상이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분석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분석을 보시면 이게 연봉 소득자인데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게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 지금 분석에서 볼 때 이제 EDA를 할 때 갑자기 그 채무 불이행하시는 분인데 그 소득자 요 20페이지 요 부분 보시면은 채무 불이행비율이 높은데 소득이 있는 사람이야.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판단이 이게 되었고 우리나라랑 안 맞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거예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랑 고용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파트타임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 주급 단위로 받고 막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이 안 돼서 우리나라는 한번 가면 정규직이죠. 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프로세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그 소득은 있는 거지만 그분들의 일자리는 안정적이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의심을 한번 해봐야죠.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한번 뷰를 한번 바라봐야 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 P2P 모형이 이 랜딩 클럽이 솔직히 말해서 사기잖아요. 아니 얘네들이 한번 또 이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P2P 대출이라는 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저축은행이 예금 이자를 많이 줘요. 적금 이자도 많이 주고. 그렇다고 저축은행에 예금 적금 드시는 분 있나요? 그 1% 2%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안정성이 없는 은행에 1% 2% 내가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예금을 예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대출이나 어떤 예금이나 적금을 들 때도 고객들은 그 신뢰라는 어떤 걸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P2P 랜딩 클럽을 분석할 때 그 신뢰에 대한 분석을 어떤 포인트나 어떤 포커스로 잡아서 좀 더 고도화해 나갈까를 생각을 했으면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다들 KB도 알뜰폰 시장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우리 은행을 월이은행으로 불러요. 우리 은행은 신한은행이니까. 월이은행도 알뜰폰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알뜰폰에 왜 들어가요? 얘네들이? 시장에? 왜냐면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소득이, 그러니까 내가 빚에 허덕이고 있어도 폰은 다 들고 다녀. 폰 요금만 낼 수 있으면 얘네들이 신용등급은 어느 정도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데이터로 역으로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찾는 거죠. 그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여기에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미 소득 검증 여부별 채무 불이행을 했어. 그럼 이게 좀 이상한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봤을 때 요거를 좀 틀을 변형해서 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EDA를 했으면 좀 더 인사이트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솔직히 랜딩 클럽 관련된 EDA나 이런 거는 검색해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뭐예요? 뭐 기술적이든 비즈니스적이든. 저희는 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음. 대출 실행 음. 중이 아닌 음. 실행 전에 기본적인 이제 은행이라던가 여기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사람에게 이제 대출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려는 모델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트를 지정하였고, 그래서 저희는 그 사용한 변수들도 전부 대출 초기에만 발생하는 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대출 초기에 발생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출 초기에는 얘가 소득이 있었어요. 근데 대출 상환할 때 소득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실이 생겨야 안 생겨요? 대출을 할 때는 얘가 소득이 있었어요. 대출을 상환할 때쯤 얘가 소득이 없네. 그러면 부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실행 초기에만 판단할 경우에는 위험성도 있을 거라고 해서 실행 중에 생기는 이게 마지막 상환 금액이라던가 그 피코 점수라는 게 최근 피코 점수라고 갱신되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추가해가지고 모니터링까지 진행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고, 저희의 첫 목표는 일단 초기 대출 정보만으로 이 사람에게 돈을 미리 주기 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손실을 미리 예방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초기 정보만을 일단 목표를 두었고, 후에 이제 중간에 생길 수 있는 정보도 추가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성능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피코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가 되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샘플링 방법에 따라서 방법론이 달라지잖아요. 알고리즘 선정의 방법론이 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도가 달라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접근법이 좋았어요. 접근하는 건 되게 좋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했을 때 느낀 거나 본인들의 스토리를 조금 더 잘 담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런 역할을 맡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 어디서 들을 수가 없잖아.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좀 주요했던 부분이 이게 언더 샘플링을 한 이유가, 이게 언더 샘플링도 가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실이 난 사람과 아닌 사람, 근데 부실이 안 난 사람이 더 많을 거잖아요, 데이터 중에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초기니까. 그럼 부실이 난 사람을 기준으로 언더 샘플링을 한 거예요, 부실이 안 난 사람 기준으로 언더 샘플링을 한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20%였고 나머지는 80%였습니다. 예. 저는 이 20% 비율에 맞춰가지고 80%의 그 데이터를 이제 축소하는 언더 샘플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뭔가 밸런스가 흐트러지지 않나요? 어떤 밸런스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20% 모수가 적은 거에 맞춰가지고 80을 20으로 내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도 그러니까 그 전과 네. 언더 샘플링을 하기 전과 후에 어떤 비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점수 모델을 보면은 노 샘플링 부분이 데이터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 8대 2의 비율로 그대로 샘플링하고 모델링을 돌린 결과이고, 그 뒤에 RUS가 랜덤 언더 샘플링, 그리고 밑에가 니얼미스도 언더 샘플링, 그리고 ENN도 언더 샘플링이어서 각각 진행을 해보았고, 저희는 그 중에서 니얼미스라는 언더 샘플링이 각각 모델을 돌렸을 때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 성능이 좋은 게 어떤 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그러니까 성능이 좋았어, 뭐 데이터셋 잘했어. 저게 우리의 부실률하고도 연계가 되는 건가요? 부실 예측률하고도?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을 했을 때 점수뿐만 아니라 컨퓨전 매트리스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컨퓨전 매트리스에서 저희가 표시한 부분이 이종 오류인 대출 채무 불이행자가 이지만 대출 상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종 오류 부분으로 했고, 제가 그 부분이 좀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가장 낮은 모델을 최종적으로 선별하는 것까지 진행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셨던 게 좀 약간 잘 녹아 들어가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만 들었을 때는 이게 끊겨 있으니까 네. 제가 몰라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신상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권에 계셔서 워낙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저는 그냥 몇 가지 여쭤보면, 일단은 이 대출 상환 예측을 선정한 이유, 그러니까
뭐 어떠한 목적으로 뭐 취업을 은행권으로 하고 싶으셔서 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그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이 주제를 정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주제를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멘토님께 받은 데이터 영향이 가장 큰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저희가 정했는데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이제 이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초기값인 것들만 발견하였고 이게 최신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중간중간에 추가되는 데이터들을 확인해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고민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난 후에 그 손실이 생기는 것보다 그런 방향을 미리 예방하는 게 조금 더 비즈니스적으로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래서 대출 초기 정보만을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그 니즈라고 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대출을 초반에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해주고 채무 불이행을 당했을 때 혹은 대출을 하고 채무를 다 이행을 해서 그 이익이 생겼을 때의 이익과 혹은 대출을 아예 불실행을 해서 그냥 은행 자체에서 로스를 하지 않는 그 이득을 봤을 때 과연 은행의 니즈는 어떨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대출을 해주고 좀 매니징을 해서 대출이 좀 힘들더라도 그걸 끝까지 이행을 해서 얻는 이익과 그 전에 아예 대출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과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이익일 것인지 어,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봤습니다. 이게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그 부분이 1종 오류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제 채무 불이행자가 될 예정이지만 이제 대출을 실행해 준 결과가 2종 오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어느 게 더 크리티컬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았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하드십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세틀먼트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대출 신청자가 이게 상환이 어려워 가지고 랜딩 클럽에다가 따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을 때는 전부 다 채무 불이행자가 되었고 추후에 그 채무 불이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손실이 일어나고 만약에 저희가 실행 전에 이 사람을 분류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다시 재심사를 하거나 그렇게 판단해서 좀 저희가 자동화를 진행을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2차, 3차 심사를 걸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개입해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는 사실 그런 거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예측을 먼저 함으로써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대출을 대환할지의 것인 그런 모델링을 해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그 대출 기한과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그리고 혹은 매니징을 해서 또한 멘토링을 해서 갚게 하면 사실 은행에서 그거만큼 이제 최고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없다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처음에 뭐 대출에 대한 뭐 그 선정을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조금 어떠한 기회를 줌으로써 그걸 매니징하는 모델링도 같이 이제 컨펌을 해서 진행을 하면 사실 은행에서는 그게 더 니즈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건 좀 다른 건데 요거 끝나고 나서 본인은 이제 취업을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은행권으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런 다른 모델링을 해서 어떤 뭐 원하시는 기업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저는 솔직히 금융권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아 보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흥미가 생겨 가지고 기왕이면은 금융권으로 생각을 하되 좀 다른 쪽도 좀 폭넓게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다음은 김규숙 책임님. 앞에 두 분께서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별도로 코멘트 해드릴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데이터 자체를 불균형 데이터를 고연봉, 저연봉, 뭐 채무 불이행, 이행 이 밸런스를 맞추는 관점에서 언더스탠딩이요? 언더샘플링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뭐 하이브리드나 매뉴얼로 하는 방식과 비교를 해가지고 언더샘플링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저 잘 몰라서요, 좀. 저희가 샘플링 방법은 모두 다 고려해 보았고 여기에 전부 실을 수는 없었지만 시도는 전부 다 해 보았습니다. 네, 그중에서 저희가 언더 샘플링으로 선택한 방식은 오버 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의 클래스에서 샘플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임의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 데이터상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서 생성하기에는 조금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하이브리드 샘플링도 그래서 2개 결합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성능적으로는 좋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 또한 오버 샘플링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한다고 해도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좋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기존 데이터에서 최대한 기본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도록 언더 샘플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언더샘플링 했을 경우에 만약에 저 주황색에서 파란색으로 모수를 줄일 때 네.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샘플링 방법마다 다릅니다. 저희 샘플링 방법으로 한 번만 넘어가 주시겠어요? 저희 다음 방법. 평가 지표 나온 부분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기서 ROS 같은 부분은 이제 랜덤 언더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별다른 특징 없이 그냥 그 비봉헌 방식으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특성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낮게 진행이 되고요. 니얼미스나 ENN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있는 값들을 첨부해가지고 관련성 있는 것들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중에서 니얼미스는 K민 방법을 활용한 그 언더샘플링 방법이어서 이게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추가 데이터가 들어올 때 그 영향인자를 보는 그 컨셉이 네.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이 뭐죠? 이 대출 상한 예측 모델링하고는 조금 다르게 차별화처럼 보였는데 그게 기존에도 이런 방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새롭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집어넣은 컨셉인 건가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자체도 많고 신규 데이터가 유입될 경우 좀 더 빠르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업에서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빠른 처리로 해가지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설계해가지고 진행을 한 방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설명하시기 전에 뭐 구글을 쳐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델링은 엄청 많더라고요. 뭐 은행에서도 하고 있고, 네. 뭐 학계에서도 하고 있고. 그것과 차별화 관점에서 보면은 설명을 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이 이게 대출 심사를 할 때 스크리닝의 그 효과만 있지 사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 수백 개의 인자 중에서 몇 개만 추스려서 하시는 건데 그게 몇 개만 추스려서 뭐 95%인가 하는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면 5%의 뭔가 불공평성을 가지고서 대출이 되는 사람이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모델링이 실제 현업 은행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냐, 사용할 수 있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혹시 멘토 하시는 분하고 얘기하신 적 있나요? 멘토님과 얘기한 부분은 없었지만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성능 지표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실제 현업에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 기준으로는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논문에서 그 신용 점수 관련해 가지고 머신러닝 개발에 대한 논문들을 살펴보았을 때 저희가 만든 성능이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보완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사해 주신 분 말씀처럼 우리나라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다를 거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이라는 게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포커싱 돼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가 네.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모델링이 가능한 건, 예를 들면은 아까 인자들 쭉 설명하셨지만은 뭐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1억이 될지 4억이 될지 혹은 뭐 몇 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네, 저희도 모기지 관련해가지고 변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모델링 부분에서 다 포함된 부분이지만 네. 저희 모델에서는 좀 특성 중요도에서 상위값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대 저희가 만든 모델에서도 전부 모기지 값을 사용하고 고려해 본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상용화 가치와 또 취업 연계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드리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대출 상환 능력을 예측하는 모델링도 뭐 중요하지만 좀 다른 플랫폼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파이프라인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모델은 어떻게 보면 뭐 은행에서 만드는 카드, 그 카드도 기본적인 혜택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카드를 썼을 때 A, B, C, D 뭐 주유비 할인 무슨 할인 들어가 있는데, 그거 플러스 어떤 서비스를 집어넣었을 때 은행 입장에서 사실은 고객들한테는 니즈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덜 써야지 은행에서는 이익이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파이프라인에다가 어떤 옵션들을 집어넣었을 때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객한테는 새로운 서비스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카드를 사용함에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다라는 모델링을 세운다면, 뭐 이런 모델링 자체가 꼭 대출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 은행권 아니라 부동산 쪽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학교나 회사에서 바이오 쪽을 연구해서 AI 쪽을 도입하는 뭐 하이브리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이오의 문제가 그 생물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 자체가 되게 유니폼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남자 여자에 따라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이런 불균일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정확하지 않는 시장, 완전 정확하지 않아도 러프하게 이 모델링을 적용했을 때 가치가 있는 시장을 찾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 대출 상환 능력이 은행에 넣어서 대출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게 아니라 요 데이터를 가지고서 부동산 플랫폼에 넣어서 부동산 플랫폼에서의 대출, 뭐 그 이 사람이 대출을 했을 때 매수자와 매도자가 만약에 예를 들면 매수자가 매도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고려 포인트를 쓴다든지, 혹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러프하게 시장에서 뭐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정확하지 않더라도 내가 집을 사거나 집을 팔 때 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시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관리하는 모델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은행이 아니라 내가 대출이 이렇게 해서 내 연봉이 얼마고 뭐가 얼마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롤링을 해봤더니 어떤 포인트에서는 내가 뭐 연봉이 얼마 됐을 때 이 대출을 쓸 수 있고, 그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한 모델링을 개인적으로 자기가 자산을 롤링하는 프로그램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법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사업을 한다든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런 모델링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코멘트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